여행만 하면 행복할 줄 알았다. 그런데 7년이 지나 보니까요. 웃기게도 행복은커녕 제 삶이 완전히 무너졌더라고요. 돈도 건강도 심지어 관계까지. 그때는 몰랐어요. 은퇴하자마자 여행 떠나는 게 내 인생 최고의 보상이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요. 그 후회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조금씩 조금씩 새는 물처럼 나도 모르게 무너지고 있다는 걸 뒤늦게 깨닫는 거죠. 사실 저도 그 마음 알아요. 직장 생활 30년, 40년 버텼으면 누구나 생각하잖아요. 이제 나도 좀 살아보자. 내가 벌어서 내가 쓰는데 누가 뭐라 해. 이런 생각이 은퇴 직후 가장 강해지는 시기거든요. 그리고 그때 가장 많이 하는 선택이 여행이에요. 떠나고 싶고, 무언가를 채우고 싶고, 허전함을 메우고 싶어서. 그런데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있어요. 여행은 행복을 주지만, 여행만 하는 삶은 어느 순간 사람의 몸과 통장을 동시에 비워버립니다. 이게 정말 무섭습니다. 처음엔 안 보여요. 조금 더 써도 되겠지, 다음 달엔 줄이면 되겠지 이러다가 1년, 2년 지나면 통장이 축나는 속도가 살벌하게 빨라져요.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바로 그런 은퇴자 세 분의 실제 사례예요. 여행만 하다가 뒤늦게 후회한 사람들. 그분들의 경험을 듣고 나면요. 아마 여행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실 거예요. 첫 번째 사례 건강은 나중에도 지켜지겠지라고 믿었던 62세 박 씨. 박 씨는 은퇴하고 처음 3년 동안은 정말 행복했다고 해요. 부부가 같이 크루즈 여행 다니고 제주 한 달 살기도 해보고 일본도 다녀오고 사진첩만 봐도 행복이 묻어난다고요. 그런데 3년째 되는 해부터 슬슬 몸에서 신호가 왔답니다. 장거리 비행할 때마다 다리가 붓고 허리도 아프고 체력도 급격히 떨어지고. 근데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요. 아직은 괜찮겠지. 그렇게 조금 더 버티다 보니 어느 날 공항에서 짐을 들다가 허리를 삐끗했고 그게 시작이었어요. 이후 몇 달 동안 제대로 걷지도 못했고 결국 여행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죠.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행 다니며 건강할 때처럼 먹고 즐기던 습관 그대로 생활한 게 화근이었어요. 운동도 안 하고 몸은 쉬는데 지갑만 바빴던 거죠. 결국 5년 차가 되니까 고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 약을 동시에 먹게 됐습니다. 박 씨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행하면서 사진은 남았는데 남은 건 약봉투뿐입니다. 이 말이 참 많이 남더라고요. 두 번째 사례가 여행비가 은퇴 자금을 갉아먹는 줄 몰랐던 59세 윤 씨. 윤 씨는 여행이 취미였어요. 은퇴하면 하고 싶은 일이 딱 하나였다고 하더라고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마음껏 살아보자. 그래서 은퇴하고 바로 세계 일주를 떠났어요. 문제는 1년에 2번씩 세계 여행을 다녀오면서 생활비보다 여행비가 더 커졌다는 겁니다. 아시죠? 여행할 땐 돈이 크게 나가는 게 아니라 자주 나갑니다.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소리 없이 빠져나가요. 그러다 보니 은퇴 7년 차에 자산이 반토막이 나버렸어요. 윤 씨가 너무 후회하는 말이 있죠. 여행은 추억을 줬지만 노후 준비는 시간을 주지 않더라고요. 윤 씨는 월세로 전환하면서 여행은 완전히 중단했고 지금은 아르바이트로 겨우 생활비를 맞추고 있어요. 여행이 문제였던 게 아니라 여행을 삶의 중심으로 둔 게 문제였습니다. 세 번째 사례 아내와의 관계가 멀어진 67세 한 씨. 한 씨는 은퇴하자마자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 이제 우리 둘이 신혼처럼 살자. 여행 다니고 맛집 가고 카페도 다니고. 처음엔 아내도 좋아했대요. 그런데 여행이 반복되면요. 부부 사이에 균열이 생깁니다. 아내는 집에서 쉬고 싶고 한 씨는 계속 떠나고 싶었던 거죠. 게다가 여행 다닐 때 소비 패턴이 달라지니까요. 아내는 아끼고 싶고 한 씨는 은퇴했는데 이 정도는 괜찮아 하고 쓰고. 이게 결국 부부간 갈등이 됐습니다. 그분이 한 말이 아직도 생생해요. 여행은 행복을 주는 줄 알았는데 돌아오고 나니까 우리 사이에 남은 건 어색한 뿐이었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여행을 원하지 않았고 한 씨는 혼자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서로 대화가 줄고 감정이 멀어져 결국 몇 년간 별거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행이 나쁜 게 아니에요. 문제는 여행이 은퇴 후
생활의 전부가 될 때입니다. 그게 건강을 갉아먹고 돈을 빠져나가게 만들고 관계를 흔듭니다. 여행은 삶의 양념이지 주식이 되면 안 돼요.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조언은 단 하나예요. 은퇴 후 여행은 목표가 아니라 도구여야 합니다. 삶을 풍요롭게 하는 도구, 건강이 허락하는 만큼 즐길 수 있는 도구, 지갑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누리는 도구. 그렇게 여행을 제자리에 돌려놓으면요, 은퇴는 훨씬 더 단단해집니다. 여행이 삶을 망치는 게 아니라 삶을 더 빛나게 해줘요. 오늘 이야기한 세 분처럼 뒤늦게 후회하지 않으시길 바랄게요. 은퇴는 도망치는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리듬을 찾아가는 시기이니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여행은 우리에게 달콤한 착각을 줍니다. 떠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 비행기만 타면 마음속 응어리가 사라질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은퇴 후에 이 도피성 여행을 반복하면요,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허전해지고 돌아오는 날마다 이상하게 공허함이 커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여행이 일상을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행은 잠깐의 쉼표일 뿐이지 삶의 문장을 대신 써주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오면 다시 빈칸만 남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행 다닐 때는 행복했는데 집에 오면 왜 더 외로운지 모르겠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그 외로움을 메우기 위해 또 여행을 떠나면 이게 하나의 순환이 됩니다. 여행은 점점 강도가 세져야 하고 비용도 더 들어가고 기대도 더 커져요. 그러다 어느 순간엔 떠나도 채워지지 않는 시점이 옵니다. 이 시점이 진짜 위험해요. 왜냐하면 지갑은 이미 많이 비어있고 몸은 이미 지쳐있고 마음은 이미 느슨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은퇴하신 분들한테 꼭 이 말을 드리고 싶어요. 여행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믿는 순간부터 노후는 흔들리기 시작해요. 행복은 여행이 주는 게 아니라 여행을 갈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 기반이 바로 건강, 관계, 그리고 경제력입니다. 그런데 여행만 하다 보면 이 세 가지가 모두 약해져요. 제가 만났던 70대 분 한 분은 이렇게 말하셨어요. 여행을 가면 마음은 젊어지는데 돌아오면 몸은 나이를 2배로 먹는 느낌이에요. 그분은 여행을 멈추고 난 뒤에야 비로소 알았대요. 여행의 즐거움보다 무서운 건 돌아와서 맞이하는 현실이라는 걸요. 통장 잔고는 줄어 있고 관계는 벌어져 있고 건강은 전에 없던 증상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고. 그래서 저는 요즘 은퇴자를 만나면 꼭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떠나는 것보다 돌아왔을 때의 삶이 더 단단하신가요? 이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할 수 있어야 은퇴가 안정적인 상태예요. 아무리 여행을 좋아해도요, 돌아와서 서 있을 내 자리가 탄탄해야 여행도 행복하게 즐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 너무 늦기 전에 여행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 일상의 무게 중심을 옮겨 놓으세요. 작은 루틴, 가벼운 운동, 안정적인 지출 구조, 마음 맞는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은퇴 후의 진짜 기둥입니다. 여행은 이 기둥 위에 올리는 보너스 같은 거예요. 만약 기둥이 약하면 여행은 기쁨이 아니라 무너짐의 시작이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많은 분들이 은퇴를 앞두고 제일 무서워하는 순간이 바로 이겁니다. 은퇴하고 1년 나는 어떻게 살게 될까? 그런데 놀랍게도 대부분의 문제는 5년 뒤가 아니라 바로 첫 1년 안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그 1년 동안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는 데는 몇 년이 아니라 평생이 걸린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은퇴하면 이제야 숨 좀 쉬겠다고 말하시지만요,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하루아침에 직업 수입 관계생활, 루틴 정체성까지 통째로 사라지면서 몸과 마음과 돈이 한꺼번에 흔들리는 시기가 바로 은퇴 직후 12개월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퇴직금 있으니까 괜찮다. 연금 나오면 살 수 있겠지. 1년쯤은 좀 쉬어도 된다. 이렇게요. 하지만 이 생각들이 은퇴자들을 가장 위험한 길로 몰고 갑니다. 이야기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공감 서론. 은퇴해 보면요, 첫날은 정말 좋습니다. 아침에 눈 떠서 아 맞다, 출근 안 해도 되지 하는 그 느낌. 여유 있게 커피 한 잔 마시고 평일 낮에 운동 가고 동네 한 바퀴 산책하면서. 이게 진짜 인생이구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 여유가 일주일을 넘기면 불안이 찾아옵니다.
2달쯤 지나면 생활비 흐름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3달 차부터는 돈 쓰는 손이 자꾸 조심스러워지고 6달이 지나면 내가 앞으로 20년을 이 돈으로 버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잠들기 직전까지 따라옵니다. 그리고 1년 차에 들어서면요. 대부분의 은퇴자들은 똑같은 말부터 꺼냅니다. 이제서야 알겠다. 내가 뭘 준비하지 못했는지를.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 그 1년 동안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사용자님이 유튜브 콘텐츠를 만드실 때도 가장 설득력 있게 들어갈 부분입니다. 사례 1. 퇴직금 3억 가지고 은퇴한 63세 남성의 현실 1년 만에 생활비 계산이 달라졌습니다. 이분은 회사 다닐 때 월 350 쓰던 분이었어요. 퇴직 후에는 절약해서 월 220만 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셨고 국민연금 110만 원에 부족한 110만 원만 보태 쓰면 된다고 계산했죠. 문제는 보태 쓰는 돈이 너무 많아졌다는 겁니다. 아플 줄 몰랐던 무릎에서 통증이 오기 시작했고 치과 치료비가 350만 원이 들었고 자녀 결혼식 준비에 500만 원을 도와주고 차량 유지비는 생각보다 빠르게 지출을 잡아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1년이 지나고 남은 돈이 원래 예상보다 2천만 원이나 더 줄어든 겁니다. 이분이 한 말이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내가 정말 충격받은 건 내가 은퇴 후 얼마나 급하게 늙는지를 몰랐다는 겁니다. 돈보다 건강이 더 빨리 무너졌어요. 이게 은퇴 첫 해가 위험한 이유예요. 돈이 아니라 상태가 변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생활비를 키워버려요. 사례 2. 건강만 믿고 은퇴한 58세 여성 가장 아끼려 했던 게 오히려 화가 됐습니다. 이분은 운동도 열심히 했고 몸도 건강했고 연금 170만 원에 조금만 절약하면 문제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은퇴하자마자 외식 줄이고 지출을 최소화하는 삶을 시작했죠. 문제는 지나친 절약이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우울감이 올라오고 그걸 풀어줄 활동을 찾지 않으면 마음이 더 가라앉습니다. 결국 8개월쯤 지나서 불면증이 오고 불안 증세까지 생기면서 병원 비상 단비 등이 계속 들어가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분이 하신 말이 정말 뼈 때렸습니다. 절약이 돈을 지켜준 게 아니라 나를 망가뜨렸어요. 사람이 고립되면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면 건강이 무너지고 건강이 무너지면 결국 돈이 새어나갑니다. 은퇴 첫 해가 바로 그 고리의 시작점이에요. 사례 3. 1년 동안 사람을 잃었습니다. 관계가 무너져서 은퇴가 지옥이 된 66세. 이분은 돈도 여유 있었고 건강도 괜찮았어요. 문제는 사람이었습니다. 직장 친구들과의 관계는 회사 그만두는 순간 거의 사라지고 동네 친구도 없고 취미 활동도 서툴고 그러다 보니 하루 종일 혼자 있는 날이 대부분이었죠.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생각이 많아집니다. 생각이 많아지면 감정이 흔들립니다. 감정이 흔들리면 작은 일에도 예민해지고 결국 가족들과도 잦은 갈등이 생겨요. 이분이 1년 지나서 하신 말이 모든 걸 요약합니다. 나는 돈보다 사람이 없어서 위험해졌습니다. 은퇴 첫 해가 무너지는 이유는 돈 때문만이 아니라 관계 정체성 건강이 함께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본격 정보성 정리. 제가 이 분야에서 많은 사례들을 보면서 느낀 결론입니다. 은퇴 후 1년은 평생을 좌우하는 골든타임이다. 이 1년 동안 사람들은 3가지를 동시에 이룰 수 있어요. 첫째, 생활비의 착각. 둘째, 건강의 급격한 변화. 셋째, 관계의 붕괴와 고립. 이 3가지는 서로 연결돼 있습니다. 생활비 계산이 틀어지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불안이 오면 잠이 안 오고 그렇게 몸이 망가지면 의료비가 올라가고 병원비가 올라가면 다시 돈 걱정이 커지고 돈 걱정이 커지면 사람들과 관계도 멀어지고 이 악순환이 바로 은퇴 후 첫 해에 시작됩니다. 그래서 은퇴 후 1년이 제일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걸 1년이 지나고 나서야 깨달아요. 마무리 조언. 여러분께 정말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은퇴 후 첫 해는 여유를 찾는 시기가 아니라 삶을 다시 설계하는 시기입니다.
하루를 채우는 루틴을 만들어야 하고 적정 지출을 정확히 계산해야 하고 몸을 챙기기 위한 간단한 운동과 식습관을 잡아야 하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조금씩이라도 만들어야 합니다. 이걸 1년 안에 잡지 못하면 그 뒤에 10년, 20년이 흔들립니다. 은퇴는 쉬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다시 살아가기 위한 준비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꼭 첫 1년 안에 시작해야 합니다. 은퇴하고 1년이 지나면요. 사람 마음속에 아주 조용하게 자리 잡는 감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내가 생각했던 은퇴의 모습이 아니구나라는 깨달음이에요. 이 감정이 왜 무서운지 아세요? 이게 쌓이면 삶 전체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행동이 달라지고, 소비가 달라지고, 인간관계도 달라지고, 심지어는 건강까지 영향을 줍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세요. 나는 돈만 잘 관리하면 되는 줄 알았다고. 근데 은퇴는 돈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1년 안에 알게 됩니다. 만약 돈만 부족하면 아르바이트라도 하면 되는데요. 은퇴 후에는 돈과 함께 마음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안감, 외로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생활비보다 훨씬 큰 위협이 되죠.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려요. 은퇴 후에는 돈을 아끼는 삶이 아니라 지출과 감정을 관리하는 삶이 먼저라고요. 지출을 줄이겠다고 집에만 머물다 보면 인간관계도 끊어지고 감정도 불안정해지고 결국 병원비가 늘어나 버립니다. 이게 은퇴자의 가장 흔한 패턴입니다. 절약하다가 오히려 더 쓰게 되는 아이러니한 현실인 거죠. 그리고요, 은퇴 후에는 몸이 정말 빨리 변합니다. 직장 다닐 때는 스트레스도 있었지만 그래도 규칙적인 생활이 있었고 몸을 계속 움직였어요. 그런데 은퇴하고 6개월만 지나도 체력은 눈에 띄게 떨어지고 근육량은 빠르게 줄어듭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작은 통증도 크게 느껴지고 작은 병도 오래 갑니다. 그러니까 돈보다 건강이 먼저 흔들리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있습니다. 은퇴하고 1년이 지나니까 내 몸이 예전 몸이 아니더라고. 이게 공포의 시작이에요. 건강이 흔들리면 이러다 큰 병 오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생기고 걱정이 커지면 불면증이 오고 잠을 못 자면 또 면역력이 떨어지고 이렇게 돈, 마음, 건강이 한 번에 흔들립니다. 여기에 더 무서운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예요. 직장에서 자연스럽게 맺어졌던 인간관계가 은퇴와 함께 끊겨요. 다시 관계를 만들려면 내가 먼저 용기를 내야 하는데 은퇴한 분들 중에 먼저 다가가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립이 깊어지고 고립은 다시 우울을 불러오고 우울은 행동력을 앗아가죠. 이렇게 악순환이 은퇴 첫 해에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은퇴 후 첫 해는 무너지느냐, 다시 일어서느냐를 결정하는 분기점이라는 걸요. 이 시기에 삶의 구조를 다시 설계하면 그 뒤에 10년, 20년이 안정되고요. 반대로 첫 해를 허무하게 흘려보내면 노후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은퇴라는 건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니라 다시 살아가기 위한 새로운 준비예요. 이 첫 해를 잘 보내면 인생이 편안해지고 첫 해가 무너지면 불안이 평생 따라 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 앞으로 살아갈 수십 년을 위해 은퇴 후 첫 해에 반드시 해야 할 건 돈, 건강, 관계 이 세 가지를 다시 잡는 일입니다. 은퇴하고 나서야 알게 되죠. 사람을 지치게 하는 건 나이가 아니라 돈이 모자랄까 하는 공포라는 걸요. 특히 생활비. 이게 한번 틀어지면 노후 전체가 기울어 버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많은 60대 부부들이 생활비 100이든 200이든 심지어 300이 돼도 마음이 편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걸 조금 낱낱이 이야기해 볼까 해요. 얼마가 있어야 안정적인 노후가 가능할까? 이 질문에 답을 찾고 싶다면 끝까지 들어보세요. 누군가의 인생이지만 아마 지금 듣는 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으니까요. 사람들이 흔히 말하잖아요. 우리 부부는 욕심 없이 살면 월 150이면 돼. 병원비만 없으면 사라지겠지 뭐. 근데 막상 은퇴하고 살아보면 그 150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허상에 가까운지 바로 느끼게 됩니다. 돈을 많이 쓰지 않아도 생활비는 어느 순간 슬금슬금 올라가 있고 병원비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오고요.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요. 생활비는 줄일 수 있지만 불안은 줄일 수 없다는 것이에요. 노후에 들어가는 돈보다
더 사람을 숨막히게 만드는 건 혹시 모자라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생활비 100, 200, 300을 살아본 부부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숫자가 어떤 현실을 만들어내는지, 어디서 무너지고 어디서 버티는지 아주 솔직하게 보여드릴게요. 사례 1. 월 100만 원으로 사는 68세 부부의 하루. 이 부부는 정말 절약형 삶을 살아가는 경우예요. 집은 오래된 전세, 교통비는 거의 안 들어요. 버스 전철 타는 일도 거의 없으니까요. 반찬도 거의 채소 중심이고 고기 한번 사 먹는 게 큰 행사처럼 느껴진대요. 한 달 동안 쓰는 돈은 딱 100을 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삶의 질이에요. 이 부부는 식비를 줄이느라 단백질이 부족하고 병원에서 근육량이 계속 줄고 있다고 경고받았대요. 병원비도 부담이라 검사도 최대한 미루고요. 그러니까 건강이 악화되면 돈이 더 들어가고 돈이 없으니 더 아끼게 되고 아끼다 보면 건강이 흔들리고 이 악순환 속에서 100만 원 생활비가 가능하긴 하지만 사람이 계속 작아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살아는 지내지만 사는 것 같진 않다. 이 말이 너무 뼈 아팠어요. 사례 2. 월 200만 원으로 사는 63세 부부의 현실. 많은 60대 부부가 꿈꾸는 생활비 수준이 바로 200이에요. 겉으로 봐서는 아주 부족해 보이지도 않고 과하지도 않고 일단 평범한 선처럼 느껴지니까요. 이 부부도 처음엔 200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살아보니 200만 원은 안정이 아니라 조마조마한 균형이더래요. 식비, 공과금, 관리비, 휴대폰 요금, 교통비, 보험료. 여기까지는 어떻게든 맞춰가요. 근데 문제는 예상치 못한 지출이에요. 손주 돌잔치, 친척 결혼식, 부모님 제사, 차 수리비, 병원비, 경조사, 인간관계 비용. 이런 게 한번 터지면 200이 의미가 없어지죠. 그래서 이 부부는 말했어요. 200으로도 살 수는 있는데 마음은 늘 불안하다. 돈이 아니라 여유가 없는 느낌이다. 200은 삶을 유지하는 돈이지 마음을 지켜주는 돈은 아니더라고요. 사례 3. 월 300만 원으로 사는 70세 부부의 뜻밖의 고민. 많은 분들이 생각해요. 300이면 넉넉한 것 아닌가? 근데 실제로 은퇴 후 300 쓰는 분들을 만나보면 다들 공통적으로 이런 얘기를 해요. 난 분명 남들보다 나은 편인데 왜 이렇게 불안하지?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해요. 300을 쓰려면 300이 꾸준히 들어와야 하잖아요. 근데 이 부부는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일부로 250 정도 들어오고 나머지는 그동안 모아둔 돈에서 꺼내 쓰고 있었어요. 그 꺼내 쓰는 돈이 문제예요. 사람이라는 게요. 돈이 쌓이는 속도보다 빠지는 속도가 더 크게 느껴져요. 잔고가 줄어드는 걸 눈으로 볼 때마다 이 속도로 가면 우리 언제까지 버틸까? 이 생각이 머릿속에 떠나질 않더래요. 그래서 이 부부는 오히려 10만 200 쓰는 사람보다 더 불안하다고 해요. 돈이 많아도 미래가 확실하지 않다는 그 감정이 훨씬 더 크게 다가온다고요. 그럼 대체 얼마나 있어야 안정적일까? 사람마다 다르지만 진짜 중요한 건 액수가 아니라 구조예요. 생활비는 총액보다 흐름이 훨씬 중요하거든요.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 있느냐, 예상치 못한 지출에도 흔들리지 않는 안전망이 있느냐. 노후 안정은 결국 이런 구조로 나뉘어요. 1. 기본 생활을 책임지는 고정수입형 금연금 흐름. 국민연금, 개인연금, 임대소득, 파트타임 소득 등 기본적인 먹고 사는 비용은 국가적, 제도적, 계약적 현금 흐름으로 해결해야 해요. 2. 예비 자금, 비상금, 병원비, 경조사비. 이건 생활비가 아니라 충격 완충 장치예요. 이게 없어 무너지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3. 건강 유지, 비약, 치료, 검진, 운동. 돈보다 무서운 게 건강이니까요. 건강을 잃으면 생활비를 아무리 계산해도 의미가 없어져요. 결국 은퇴 생활비의 진짜 핵심은 숫자가 아니라 여유. 100이면 버티는 삶. 200이면 유지하는 삶. 300이면 지켜야 하는 삶. 이렇게 나뉘지만 이 중 어떤 삶도 여유를 자동으로 주지는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건 이 돈으로 1년만 사는 게 아니라 앞으로 20년을 살아야 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은퇴 후에는 지출 관리, 고정 수입 확보, 건강 유지. 이 세 가지가 동시에 굴러가야 해요.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
은퇴 생활비는 나이가 들수록 줄어들 것 같죠? 근데 실제로는 올라가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생활비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버틸 힘이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 생활비를 무작정 줄이려고 하지 마시고 살아갈 힘을 지키는 방법부터 고민하세요. 여유는 액수가 아니라 구조에서 만들어집니다. 그 구조만 잘 잡으면 100으로도 행복할 수 있고 구조가 엉망이면 300을 써도 불안합니다. 당신의 노후는 아직 무너진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다시 설계하면 됩니다. 그게 진짜 준비된 노후니까요. 그래서 결국 많은 60대 분들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버티는 게 맞는 건지 그냥 견디는 건지 모르겠다. 사실 이 말이 진짜 노후의 핵심이에요. 생활비라는 게 숫자만 보면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 살아보면 한 달 한 달이 감정과 체력과 관계와 미래가 모두 얽혀 있거든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돈 쓰는 이유가 달라져요. 젊을 땐 즐기려고 쓰지만 은퇴하면 대부분 잃지 않기 위해 돈을 써요. 그래서 더 불안한 거예요. 게다가 요즘 은퇴자들은 과거 세대보다 훨씬 오래 살잖아요. 평균 수명은 늘었는데 연금은 그대로고 물가는 자꾸 오르고. 이건 생각보다 훨씬 무서운 변화예요. 많은 분이 나이 들면 자연스럽게 지출이 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반대 흐름이 되고 있거든요. 병원비는 오르고 관리비는 오르고 교통비도 오르고 식비는 더 심해요. 특히 60대 이후의 식비는 젊을 때보다 더 중요해져요. 덜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잘 먹어야 하니까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돈이 들어요. 경조사뿐 아니라 단순히 사람을 만나 커피 한 잔 마시고 밥 한 번 먹어도 비용이죠. 은퇴하고 나서 너무 아낀다고 사람을 안 만나다 보면 관계가 끊어지고 그러면 외로움이 오고 외로움이 오면 병이 오고 이 역시 눈에 보이지 않는 필수 지출이에요. 이걸 아끼면 당장은 절약이지만 인생 전체로 보면 손해예요. 그래서 생활비를 계산할 때 꼭 넣어야 하는 게 있어요. 바로 삶의 온기 비용이에요. 사람 만나고 취미하고 작은 여행도 하고 생일에 케이크 하나 사 먹는 그런 작고 사소한 감정의 지출. 이게 빠지면 숫자는 맞아도 사람이 무너져요. 앞에서 말한 100만 원 부부가 가장 힘들었던 것도 이 부분이었어요. 돈 때문에 뭘 포기한 게 아니라 감정이 메말라 간다는 느낌이 가장 견디기 힘들었다고요. 반대로 200 쓰는 부부가 불안하다고 했던 것도 사실 돈 그 자체가 아니라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긴장감 때문이에요. 300 쓰는 부부가 마음이 편하지 않았던 것도 잔고가 줄어드는 걸 매달 확인한다는 그 심리 때문이고요. 결국 노후 생활비는 금액이 아니라 구조 그리고 마음의 안전망이에요. 이 마음의 안전망을 만드는 방법 중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건강을 유지하는 것. 건강은 최고의 절약이자 최고의 수입이니까요. 아프지 않는 것이 곧 돈 버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소소한 현금 흐름을 만드는 거예요. 크지 않아도 돼요. 월 30, 50만 들어오는 사이드 현금 흐름이 있으면 생활비 불안이 절반으로 줄어요. 놀랍게도 생활비 부족은 액수가 아니라 돈이 아예 안 들어오는 구조에서 생기거든요. 그래서 작은 임대 수입, 간단한 파트타임, 온라인 부수입, 연금저축 지급 전환 같은 것들이 은퇴자에게는 훨씬 큰 의미를 가져요. 돈 때문이 아니라 심리가 안정돼요. 그래도 들어오는 돈이 있다는 그 안도감. 이게 은퇴 후 삶을 살게 만드는 힘이에요. 지금 이걸 듣고 계시는 분들도 아마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실 거예요. 우린 한 달에 얼마가 필요하지? 우린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지출을 정리하고 작은 수입 구조를 만들고 건강관리 루틴을 잡으면 노후는 충분히 다시 설계됩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에요. 이제 진짜 자신을 위한 삶을 시작하는 시기니까요. 당신도 한 번쯤은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래도 연금 300이면 어느 정도는 편하게 살겠지. 그런데요, 딱 이 순간부터 노후가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사람들이 가장 크게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월 300이라는 숫자가 주는 안정감 때문입니다. 뭔가 넉넉해 보이죠? 그래서 은퇴자들끼리도 자네는 얼마 받아? 같은 대화를 하다 보면 300만 원이라는 말만 들어도 순간 안심합니다.
문제는 그 안심이 노후를 빠르게 가난하게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사실 은퇴하고 나면 매달 들어오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돈이 실제로 어디로 빠져나가고 남는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예상치 못한 지출이 어떤 식으로 터지는지, 이걸 이해해야 진짜 노후가 지켜집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걸 모르고 은퇴를 맞아요. 그러다 한번 무너지고 나면 다시 일어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이야기는 연금 300의 현실이 얼마나 냉혹한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어떻게 실수하고 왜 추락하는지, 그걸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공포를 조장하기 위한 게 아니라 정말 많은 은퇴자들이 겪고 있는 실제 현실입니다. 당신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연금 300은 충분하다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마 뼈저리게 느끼실 겁니다. 연금 300의 착시가 만드는 최악의 오류. 연금 300이라는 숫자는 평소에는 꽤 커 보입니다. 직장 다닐 때 순수 용돈 300이라면 넉넉하죠. 하지만 은퇴 후의 300은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우선 고정비부터 잡아먹습니다. 건보료, 관리비, 통신비, 교통비, 기본 식비. 이것들만 합쳐도 한 달에 기본 15만 180만 원이 나갑니다. 여기서 의료비 한번 터지면 게임은 끝입니다. 은퇴 후 가장 큰 지출이 바로 병원비인데 연금 300 가지고 여유 있게 버티는 집을 거의 못 봤습니다. 게다가 사람들은 은퇴 후 생활비가 줄 알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시간이 많아져서 오히려 지출이 늡니다. 카페, 외식, 소소한 소비, 여행, 경조사. 쌓이다 보면 연금으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초반에 착각합니다. 조금 줄이면 되겠지. 이 정도는 괜찮지. 하지만 이 괜찮지가 쌓여서 어느 날 통장을 보면 왜 이렇게 없지? 이렇게 됩니다. 연금 300이 위험한 이유는 예상 불가능한 한방 때문입니다. 노후에서 무서운 건 매달 비용이 아닙니다. 정말 무서운 건 갑자기 터지는 비용입니다. 갑작스러운 수술, 자녀의 급한 도움 요청, 부모님 요양 문제, 자동차 고장, 집 보수, 장기 치과 치료, 피부 가정형외과 반복 진료. 이런 것들은 한번 터지면 200만 원, 500만 원, 많게는 1000만 원씩 날아갑니다. 문제는 연금 생활자에겐 이걸 막아줄 쿠션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연금 300은 안정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항상 바람 앞에서 흔들리는 촛불 같은 상태입니다. 은퇴 후 돈이 빨리 줄어드는 이유는 내려가는 돈의 성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직장 다닐 때는 돈이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돈이 새는 구조로 바뀝니다. 같은 300만 원이라도 느낌이 확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돈이 들어오던 시절에는 소비가 회복됩니다. 하지만 돈이 빠져나가기만 하는 시절에는 심리적으로 지출이 2배 무겁게 느껴지고 금전적 충격은 3배로 다가옵니다. 특히 연금으로는 버텨야 한다는 압박 때문에 오히려 더 위축되고 그 스트레스가 삶 전체를 흔들어 버리죠. 실제로 연금 300 받고 무너진 사람들 사례 3가지. 사례 하나. 서울에서 30년 공무원 생활 마치고 은퇴한 남성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연금 310만 원 받았습니다. 처음엔 자신감이 넘쳤죠. 나 정도면 그래도 중상층 아냐? 하지만 1년 만에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건강이었습니다. 무릎 연골 수술 한 번에 380만 원, 재활치료 2달 동안 120만 원. 그때부터 통장이 내려앉기 시작했고 의료비가 매달 쌓이면서 결국 대출까지 건드리게 됐습니다. 연금 300이면 될 줄 알았는데 완전히 오산이었습니다. 이 말을 하면서 진짜 눈빛이 흐려져 있었습니다. 사례 둘. 부부 합산 연금이 520만 원이던 분이 있었습니다. 듣기엔 넉넉해 보였죠. 하지만 이분들은 자녀 지원비가 문제였습니다. 자녀가 미국 유학 중이라 비자 문제, 취업 문제, 생활비 지원이 계속 이어졌고 한 번에 300만 원씩 빠져나가는 달도 있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남편 치아 치료비 450만 원, 부인의 허리 디스크 치료비 200만 원. 이렇게 한두 번 터지니까 연금의 의미가 사라졌습니다. 이분이 제게 했던 말이 잊히지 않습니다. 연금은 생활비가 아니라 생존비더라고요.
사례 셋. 부산에 사는 68세 공무원 출신 남성은 연금 295만 원으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고립이었습니다. 식비를 아끼려고 집에서만 먹고, 친구들도 안 만나고, 병원비도 아까워서 참고, 그러다 한번 크게 쓰러졌습니다. 병원비 270만 원, 검사비 90만 원, 약값 40만 원. 그 충격으로 정신적으로도 크게 흔들렸죠. 연금 300이 안정이라는 걸 누가 만든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에 사람들의 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금 300의 진짜 문제는 금액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노후는 금액 문제가 아닙니다. 지출의 패턴, 의료비의 불확실, 사회적 고립, 긴급 자금 부재. 이 네 가지가 노후를 무너뜨립니다. 연금 300은 이 네 가지를 막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니 충분하다는 말은 정말 위험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추락하지 않을까? 연금은 생활비의 일부라는 인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전체가 아니라 일부입니다. 나머지는 추가 현금 흐름, 최소 3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라도 꾸준히 만들어야 합니다. 의료비 버퍼 1천만 원은 반드시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이 돈 하나가 연금을 지켜줍니다. 지출은 줄이는 것이 아니라 구조를 바꾸는 게 핵심입니다. 보험 재정리, 경조사 축소, 식비 효율화, 외식 패턴 조정. 생활비 줄이기가 아니라 누수 차단입니다. 은퇴 후 소득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작게라도 버는 건 필수입니다. 월 2030도 나를 지키는 엄청난 힘입니다. 이제 당신이 해야 할 건 단 하나입니다. 연금 300이면 충분하다는 생각을 지금 이 순간 내려놓는 것. 바로 그 순간부터 진짜 노후 준비가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불편하셨다면 그건 당신의 노후가 더 안전해질 신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건 연금이 얼마냐 보다 내 삶을 어떤 구조로 만들어 갈 것이냐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은퇴 직후엔 다들 자신감이 넘치거든요. 그래도 연금 들어오는데 뭐가 문제겠어. 살다 보면 조절되겠지. 생각보다 안 쓰게 되더라. 이렇게 스스로를 안심시키면서 정작 중요한 준비를 놓칩니다. 근데요, 은퇴 후의 삶은 우리가 직장 다니면서 상상하던 그 단순한 생활이 아닙니다. 생각보다 훨씬 변수가 많고 훨씬 예측이 어렵습니다. 특히 비용이 들 때는 한꺼번에 그리고 거칠게 밀려옵니다. 한번 휘청이면 회복이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이 하나 있어요. 노후는 치고 들어오는 펀치보다 맞고 난 뒤의 회복력이 더 중요하다. 근데 그 회복력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비상금, 작은 수입, 지출 패턴 관리. 이 세 가지입니다. 연금은 이걸 대신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최소한의 생활비일 뿐이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은퇴자들이 지출을 줄이려고 제일 먼저 건드리는 게 외식입니다. 근데 외식 줄인다고 돈이 남을까요? 사실 거의 안 남아요. 왜냐하면 진짜 돈을 잡아먹는 건 보험, 의료비, 자녀 지원, 차량 유지, 집 수리, 경조사 같은 것들이거든요. 이건 한번 줄여서 해결되는 성격이 아닙니다. 일회성으로 크게 들어오는 비용을 막는 게 핵심인데 많은 분들이 이걸 은퇴 몇 년 지나서야 깨닫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관계 비용입니다. 사람을 만나면 돈이 들죠. 그래서 은퇴하면 자연스럽게 관계를 줄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삶이 닫히고, 고립되면 건강이 무너지고, 건강이 무너지면 의료비가 폭증합니다. 결국 돈을 아끼려다 더 큰 돈을 쓰게 되는 악순환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연금 300의 문제는 적다 많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 돈이 노후 전쟁을 치르기엔 방패 하나로 싸우는 수준이라는 겁니다. 방패 하나로는 찌르기도 못하고 한번 잘못 막으면 바로 내상이 생기죠. 특히 요즘처럼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 시대엔 정액 수입만 있는 사람일수록 위험합니다. 연금은 매년 물가 따라 오르기도 하지만 그 상승폭은 병원비나 식비, 교통비 상승 속도를 절대 못 따라갑니다. 이건 통계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월 20만 원이든 30만 원이든 작게라도 내 힘으로 만드는 보조소득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게 프리랜서든
파트타임이든 소소한 취미 기반 수입이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게 있어야 내가 쓰는 돈의 의미가 달라지고 지출이 무서운 게 아니라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료비 버퍼는 정말 필수입니다. 아프면 큰일 난다는 공포를 안고 살면 삶 자체가 무너지거든요. 반대로 1,000만 원 정도는 비상금으로 있다. 이 생각이 머릿속에 자리 잡는 순간 은퇴 후 삶이 정말 안정적으로 변합니다. 심리도 안정되고 지출도 줄어들어요. 결국 노후는 심리가 절반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단순합니다. 연금 300을 믿지 말고 내 구조를 믿을 수 있게 만드는 것. 이게 당신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은퇴하고 나서 가장 먼저 느껴지는 게 뭔지 아세요? 아, 이제 좀 쉬자. 평생 일했으니까 이제는 월급 대신 연금이 들어오면 안정적으로 굴러갈 줄 알았죠. 근데 정말 무서운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연금 생활을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당신의 노후 시계가 거꾸로 돌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공무원 연금이든 국민연금이든 월 얼마는 나오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막상 은퇴하고 첫 6개월만 지나도 딱 한 문장이 머리를 때립니다. 아, 이 돈으로는 앞으로 20년, 30년을 절대 못 버티겠구나. 이게 왜 이렇게 무섭냐면요. 일할 땐 월급이라도 올라요. 하지만 은퇴 후엔 올라가는 건 물가밖에 없습니다. 연금은 거의 그대로인데 쓰는 돈은 매달 조금씩 올라가죠. 그러다 어느 순간 계산기 두드리면 보입니다. 내 잔고가 왜 이렇게 빨리 줄어들지? 그때부터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이걸 은퇴하기 전에는 절대 체감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은퇴한 지 1년만 지나도 수십 년 벌어 모은 돈이 무슨 샘물처럼 줄줄 셉니다. 누구 잘못일까요? 아니요, 누구 잘못도 아닙니다. 그냥 은퇴한 순간부터 돈은 무조건 줄어들게끔 되어 있는 구조예요. 이걸 미리 모르면 정말 무섭게 당합니다. 이제 하나씩 천천히 얘기해 볼게요. 왜 연금 생활 시작하자마자 시계가 거꾸로 가는지, 어떻게 해야 이 카운트다운을 멈출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겪은 분들의 이야기까지 같이 말씀드릴게요. 연금 생활의 가장 큰 착각은 연금 안전이라는 믿음이에요. 주변에서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공무원 연금은 그래도 든든하다. 국민연금도 애들 웬만한 월급 수준으로 나와. 연금 받으면 최소한 굶지는 않지. 근데 현실은 정반대예요. 연금은 최소 생존 비용도 채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은퇴 후에는 평소엔 신경 쓰지도 않던 지출이 갑자기 늘어나요. 병원비, 약값, 부모님 형제 경조사비, 자동차 유지비, 집 관리비. 이런 것들이 기어 올라오면서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아, 이게 단순히 돈이 부족한 문제가 아니라 내 노후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고 있구나. 이게 바로 붕괴의 시작이에요. 연금은 매달 일정한데 지출은 들쭉날쭉합니다. 가끔은 한 번에 100만 원, 200만 원이 나가는 달도 있죠. 그러면 다음 달은 그 피해를 메꾸느라 허덕입니다. 이걸 반복하면 결국 은퇴자들은 한 가지를 선택하게 돼요. 줄이거나 포기하거나.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무너져요. 왜냐면 삶의 질이 서서히,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떨어지거든요. 예전엔 당연하게 누리던 것들이 하나둘 사라지는 거죠. 취미, 외식, 여행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난방비 아끼려고 옷을 껴입고 버티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는 게 후회예요. 그때 조금 더 준비할 걸. 연금만 믿은 게 실수였구나. 여기서 실제 사례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실제 은퇴자들 사이에서 너무 많이 듣는 이야기라 아마 들으시면 이게 남의 일이 아니구나 하고 느끼실 겁니다. 첫 번째는 62세의 어씨 이야기예요. 이분은 30년 넘게 공무원으로 일해서 연금이 28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솔직히 주변 사람들은 부러워했어요. 근데 은퇴 1년 만에 잔고가 3천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이유요? 병원비, 부모님 요양원 비용, 경조사비, 자동차 수리비. 한 번에 팍 사라지는 지출들이 몰아치니까 연금은 종이짝처럼 느껴졌다고 하더라고요. 어씨가 한 말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이거였어요.
연금은 숫자로만 보면 큰돈 같은데 실제로는 구멍난 양동이에 물 붓는 기분입니다. 두 번째는 부부 연금 합쳐 340만 원 받는 비부부 이야기예요. 본인들은 은퇴하면 월 25만 280이면 살 줄 알았대요. 근데 막상 생활비를 계산해보니 고정 지출만 230만 원. 여기에 건강보험료 40, 식비 7,080, 기름값, 명절 용돈. 결국 매달 50만 원씩 적자가 나는 구조였습니다. 이분이 하신 말이 이래요. 노후가 불안한 게 아니라 오늘을 버티는 게 불안해졌어요. 세 번째는 70세CC입니다. 연금은 적지만 월 200은 꾸준히 나오고 집도 자가라 걱정 없을 줄 알았대요. 근데 문제는 물가였어요. 10년 동안 지출이 1.5배가 됐습니다. 연금은 거의 그대로인데 말이죠. 결국 CC는 여행도 끊고 외식도 끊고 난방도 줄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더군요. 나이 들면 돈 쓸 데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줄이고 싶어도 줄일 수가 없어요. 이 세 사례가 공통적으로 말하는 건 단 하나예요. 연금은 절대로 노후를 지켜주지 않는다. 누구나 같은 패턴으로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돈이 부족한 게 아니라 구조가 잘못된 거죠. 그럼 이 무서운 카운트다운을 어떻게 멈출 수 있을까요? 사실 답은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연금 외에 두 번째 수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큰 수입일 필요도 없어요. 월 3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계속 들어오는 흐름이 하나만 더 있어도 노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 작은 돈이 당신의 노후 시계를 다시 앞으로 돌려줍니다. 아직은 괜찮다. 아직은 버틸 수 있다. 이 마음 하나가 무너지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나에게 맞는 지출 구조를 다시 짜는 겁니다. 젊을 때 쓰던 방식으로는 절대 은퇴 후를 못 버텨요. 생활비, 주거비, 교통비, 의료비, 경조사비. 이걸 은퇴자 버전으로 완전히 새롭게 설계해야 해요. 마지막은 건강이에요. 돈보다 무서운 게 병원비거든요. 지출을 가장 폭발적으로 늘리는 게 바로 건강 문제예요. 몸이 무너지면 지출도 함께 폭발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인생의 카운트다운이 진짜 시작됩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근데 이 시작을 준비 없이 맞이하면 시계는 정말 잔인하게 거꾸로 돌아갑니다. 연금만 믿고 가만히 있으면 누구라도 무너질 수 있어요.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속도를 되찾아야 합니다. 노후 시계를 앞으로 돌리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중요한 건 지금 아는 것부터 바로 실행하는 것,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덜 무너질 수 있는지를 꾸준히 점검하는 겁니다. 당신의 노후 카운트다운, 오늘 이 글을 읽은 순간부터 다시 앞으로 흐르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하나 더 있어요. 은퇴하고 나면 소비를 줄이면 되지 않나? 라고 쉽게 생각하시는데 정말 안 됩니다. 은퇴 후의 소비는 줄일 수 있는 소비가 아니라 버틸 수밖에 없는 소비가 훨씬 많아요. 예를 들어 한 달 식비를 줄이고 싶어도 나이가 들수록 영양이 더 필요하고 소화 능력이 떨어지니까 오히려 질 좋은 식재료를 써야 해요. 난방비요? 줄이면 감기 걸리고 감기 한번 걸리면 약값이고 병원비고 눈덩이처럼 불어나죠. 이게 은퇴자들이 말하는 지출의 역설이에요. 줄여야 하는데 줄이면 더 크게 터집니다. 그래서 은퇴자들은 대부분 생존을 위협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줄일 수 있는 소비는 이미 다 줄여놓은 상태예요. 더 줄일 공간이 없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점점 버거워지는 겁니다. 특히 무서운 건 의료비예요. 이건 정말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갑자기 허리가 삐끗하거나 무릎이 붓거나 혈압이 오르거나 이런 건 젊을 땐 금방 회복되는데 60대 넘어가면 작은 병 하나가 수개월 지출 폭탄으로 이어져요. 병원 비약값은 물론이고 이동이 어렵고 몸이 불편해지면 택시비 같은 보이지 않는 지출이 훅 늘어나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이건 내가 노력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 정말 무섭습니다. 노후는 열심히 사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이거든요. 그리고 연금 생활자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또 하나의 함정이 있어요. 바로 심리적 붕괴예요. 돈이 부족해지는 건 숫자로 보이지만
정신적으로 흔들리는 건 남에게 보이지 않아요. 근데 노후를 위협하는 진짜 적은 이 심리적 불안입니다. 계속 계산기 두드리면서 이걸 20년을 어떻게 버티지? 지금은 괜찮은데 나중에 아프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들어요. 이게 쌓이면 삶의 질이 무너집니다. 외출도 줄고 소비도 줄고 만남도 줄고 결국 집에만 있게 돼요. 은퇴자의 사회적 고립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연금이 부족해서만이 아니라 불안해서 삶을 움츠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많은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연금은 절대로 노후의 완성이 아니라 노후의 출발점이라고. 노후를 지키는 건 연금이 아니라 연금 외의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그 시스템의 핵심은 세 가지예요. 첫째,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들어오는 추가 수입. 둘째, 의료비를 통제할 수 있는 생활 습관과 건강 루틴. 셋째, 사회적 고립을 막는 관계 유지.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연금이 200이든 300이든 심지어 400이든 노후는 빠르게 무너집니다. 반대로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연금이 조금 부족해도 노후 시계는 다시 앞으로 흐르기 시작해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사실, 이건 부자가 되어야 가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가능한 게 아니라 시스템을 만든 사람만이 안정적인 노후를 누립니다. 연금은 그 시스템의 작은 일부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연금이 있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그 생각을 조용히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노후의 시계는 저절로 앞으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움직여야 그 시계가 조금씩 앞으로 나아갑니다. 은퇴한 순간부터 모든 게 무너지는 느낌, 혹시 한 번이라도 스치듯 떠올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눈 뜨는 게 두려워지고, 통장 잔고 확인하는 게 숨 막히고, 누군가에게 전화 한 통 올 사람이 점점 사라지는 그 느낌 말이에요. 나는 저렇게 되지 않겠지라고 생각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 계속해서 들려오는 그 불길한 속삭임. 여러분도 어쩌면 알고 계셨을 거예요. 은퇴는 끝이 아니라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는 시작되는 긴 공포의 통로라는 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 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을 겁주려는 목적이 아니에요. 다만 실제 60대 70대 분들이 겪은 은퇴 후 무너짐을 너무 많이 보다 보니 은퇴는 로또가 아니라 생존 게임이다 라는 말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제목처럼 67세에 은퇴한 순간부터 하루하루가 무너져 내렸다고 고백한 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게 뭔지, 어디에서부터 틀어지는지, 왜 어떤 분들은 단 몇 달 만에 공포 속으로 떨어지는지 정말 뼈아프게 느껴져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무겁게 그러나 현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기 위해선 이런 냉정한 이야기들도 필요합니다. 누구나, 진짜 누구나 이렇게 될 수 있다는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여러분, 은퇴가 무너지는 건 사실 아주 갑작스럽지 않아요. 조용히, 천천히, 아무도 모르게 스며들다가 어느 순간 한 번에 퍽 하고 내려앉아요. 특히 60대 중후반에 갑자기 회사를 떠나거나 일에서 손을 놓으면 그때부터 균열이 시작되죠. 처음엔 그래, 조금 쉬자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며칠, 몇 주, 몇 달이 지나면서 깨닫습니다. 아, 나를 찾는 사람이 없네? 월급이 없다는 게 이렇게 무섭구나. 앞으로 30년을 뭘로 버티지? 이런 감정들이 마음 깊은 곳에서 사가가다가 결국 어느 날 누군가는 정말 무너져 버립니다. 특히 은퇴 후 삶이 공포로 바뀌는 순간은 보통 이 세 가지가 한 번에 몰려올 때예요. 생활비가 모자라고 관계가 단절되고 하루의 시간이 고통이 될 때. 그리고 이 세 가지는 서로 얽혀서 한 사람의 삶을 완전히 뒤흔들죠. 오늘은 특히 67세의 은퇴 직후 매일 생존의 공포를 느끼게 된 분들의 실제 사례 세 가지를 중심으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도 분명 이 이야기들 속에서 누군가의 얼굴 혹은 미래의 내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첫 번째 사례는 은퇴 후 가장 빠르고 잔인하게 무너지는 지출의 함정입니다. 서울 근교에서 35년 직장 생활을 마치고 67세에 퇴직한 어님 얘기예요. 퇴직금은 2억 조금 넘게 받으셨고 국민연금은 월 90만 원 정도. 원래는 아내와 전원주택에서 조용히 살 계획이었죠. 그런데 전원주택이 어님의 발목을 잡기 시작했어요. 전기세,
난방비, 관리비, 잔디 관리, 수도 정화조 비용까지. 조용히 살자고 지은 집이 한 달에 70만, 80만 원씩 잡아먹기 시작한 겁니다. 퇴직금은 눈에 띄게 줄고 생활비는 국민연금으로 감당이 안 되고 결국 아내와 갈등이 시작됐죠. 무서운 건 이런 지출이 소리 없이 어님의 노후를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처음 1년은 버텼지만 2년 차부터는 공포가 시작됐습니다. 이러다가 집 팔고 월세 가야 하는 거 아닌가. 어님은 결국 전원주택을 급매로 처분했지만 남은 건 얼마 되지 않는 목돈과 깊어만 가는 불안뿐이었어요. 두 번째 사례는 관계의 붕괴로 삶 전체가 흔들린 경우예요. 67세 B님은 회사 다닐 때 정말 인기 많고 주변 사람도 많았어요. 퇴직하고 나면 골프도 같이 치고 여행도 다닐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한 달이 지나자 연락이 서서히 끊기기 시작했어요. 같이 밥 먹던 사람들도 어느새 바쁘다는 핑계로 멀어졌고 직장 후배들도 SNS에서만 인사를 남기고 실제로는 찾지 않았죠. B님은 어느 순간 깨달았대요. 나는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게 아니라 직장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었던 거구나. 은퇴 후 가장 큰 공포는 사실 돈이 아니라 관계의 소멸이라는 말, 이분 이야기 들으면 진짜 실감나요. 사람이 사라지면 외로움이 오고 외로움은 우울을 부르고 우울은 건강을 무너뜨리고 B님은 결국 1년 동안 집 밖을 거의 나가지 않게 됐습니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하는 삶, 이게 바로 67세가 매일 느끼는 생존의 공포였죠. 세 번째 사례는 시간이 무너진 경우입니다. 67세 C님은 은퇴 전엔 정말 바쁘게 살았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 출근 준비, 회사에서 쉴 새 없이 일하고 회식하고 주말엔 가족 행사에 참석하고. 그런데 은퇴하고 난 후엔 아침에 눈을 떠도 해야 할 일이 없었어요. 달력의 일정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 매일매일 C님을 괴롭혔다고 해요. 처음엔 이게 자유구나 싶지만 한 달이 지나면 자유가 아니라 허무가 됩니다. 오늘 뭐 하지? 는 사실 가벼운 질문 같아도 은퇴자에게는 존재를 흔드는 질문이에요. C님은 점점 무기력해지고 무기력은 소비를 늘리고 소비는 불안을 더 키우고 시간이 많아지는 건 축복이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공포가 됩니다. 잠들기 전까지도 내일도 그냥 멍하겠지? 라는 생각이 들면 그게 바로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이죠. 여러분, 이렇게 세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의 공통점이 보이죠. 돈이든 사람이든 시간이든 은퇴 후의 삶은 준비되지 않은 부분에서부터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틈새가 점점 벌어져 나중에는 삶 전체를 무너뜨릴 정도로 커져요.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은퇴 준비는 절대 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 전체의 재설계 문제예요. 관계, 시간, 루틴, 감정, 건강, 취미, 일거리, 돈. 이 모든 게 동시에 준비되어 있어야 은퇴가 비로소 삶의 두 번째 반전이 됩니다. 물론 지금 불안하실 수도 있어요. 나도 저렇게 되는 거 아닌가.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늦은 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준비하면 누구든지 다시 안정된 노후로 돌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은퇴는 쉬는 타이밍이 아니라 다시 세우는 타이밍이에요. 예전 방식으로 살면 무너지고 새로운 방식으로 설계하면 삽니다. 이걸 깨닫는 순간 여러분의 60대 70대는 공포가 아니라 진짜 자유가 될 수 있어요. 방금 전까지 이야기한 세 가지 사례가 그냥 남의 일 같다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 대부분의 인생이 저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은퇴 후 무너지는 분들이 말하는 공통된 문장이 있어요. 나는 준비돼 있다고 생각했는데 준비된 게 하나도 없었다. 이 말이 왜 이렇게 무섭냐면 준비가 부족했던 게 아니라 준비가 무엇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은퇴를 돈 중심으로만 생각해 왔어요. 연금 얼마, 퇴직금 얼마, 집값 얼마나 오를지. 근데 막상 은퇴하고 무너지는 건 돈보다 사람이고 사람보다 시간이고 시간보다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돈은 도구일 뿐이고 그 도구를 어떻게 사용할지 설계가 없으면 오히려 불안만 커지죠. 특히 많은 은퇴자들이 이런 말을 하세요. 나는 괜찮을 줄 알았다. 나 정도면 버티겠지. 근데 버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새로운 삶을 만드는 힘이 필요해요. 퇴사 후 20년,
30년이라는 긴 시간을 버티기에는 과거의 나로는 부족합니다. 일이 사라지면 역할도 사라지고 역할이 사라지면 내가 흔들리죠. 이걸 못 버티면 신임처럼 시간이 공포가 돼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놓치는 게 있어요. 은퇴 후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사실 리듬이에요. 아침 7시에 일 나가고 점심 먹고 오후엔 회의하고. 이런 일상의 리듬이 우리 삶을 지탱하는 기둥이었다는 사실을 은퇴하고 나서야 깨달아요. 그 리듬이 사라지면 하루가 길어지면 마음이 늘어지고 늘어진 마음이 지출을 늘리고 늘어난 지출이 불안을 키우고 이 불안이 다시 무기력으로 돌아오죠. 이게 바로 공포의 순환이에요.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오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말 강조해서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은퇴 후의 삶은 버티는 게 아니라 짓는 거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벽, 새로운 기둥, 새로운 루틴을 직접 지어야 해요. 누가 대신 해주는 것도 아니고 돈이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분들은 나는 사람 만나는 거 싫고 혼자가 좋아라고 하시는데 홀로 지내는 것과 고립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고립되면 건강이 무너지고 건강이 무너지면 돈이 무너지고 돈이 무너지면 관계가 더 멀어지죠. 결국 자기 삶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시기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67세 혹은 그 전후의 나이는 다시 설계하기에 마지막으로 안정적인 시기예요. 70대로 넘어가면 체력이 떨어지고 관계 재건이 어려워지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엔 부담이 커져요. 그러니까 지금이 바로 두 번째 인생을 지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작은 규칙 하나부터예요. 매일 걸을 것, 하루 일정 하나는 꼭 만들 것, 사람 한 명과 연락할 것, 쓸 돈과 쓰지 않을 돈을 구분할 것, 최소한의 일거리든 봉사든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될 것. 이런 작은 루틴들이 모이면 시간이 다시 살아나고 시간이 살아나면 마음이 안정되고 마음이 안정되면 소비가 줄고 소비가 줄면 돈이 버티고 돈이 버티면 다시 선택지가 생겨요. 그 선택지가 바로 노후의 자유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지금 막막하다면 지금이 바로 인생 두 번째 방을 새로 짓는 출발점이에요. 지금부터라도 삶을 다시 설계하면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많은 분들이 시골 가면 돈이 안 든다는 말을 너무 쉽게 믿으십니다. 그런데 은퇴 후 시골로 내려갔다가 단 몇 달 만에 통장이 바닥나고 결국 도시보다 먼저 무너졌다고 울면서 돌아오는 분들, 제가 직접 본 분들만 해도 꽤 많습니다. 시골이 더 싸다는 말은요, 준비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죠. 준비 없이 갔다가는 생활비가 줄기는커녕 도시보다 돈이 훨씬 더 새기 시작합니다. 사실 저도 한동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복잡한 도시 떠나서 조용한 시골에서 살면 집값도 싸고 물가도 싸고 텃밭 가꾸고 가까운 시장 보면서 적게 쓰고 단순하게 사는 게 진짜 행복 아니냐고 말이죠. 아마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도 나도 나중에 귀촌해 볼까?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직접 내려가서 살아보면 우리가 도시에서 편하게 누리던 것들이 시골에서는 전부 비용이 되기 시작합니다. 병원 한번 갈 때도, 장 보러 갈 때도, 취미생활 하나 할 때도 도시는 그냥 걸어서 버스로, 지하철로 해결되던 것들이 시골에서는 차 없이 불가능해지고 그 차가 기름을 먹고 보험료를 먹고 유지비를 먹습니다. 문제는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죠. 매일매일 조금씩 꾸준하게 생활비가 새듯이 빠져나가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많은 분들이 도시보다 시골이 더 돈 든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그 실제 이야기들을 조금 더 깊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시골 생활비가 왜 더 나갈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시골은 물가가 싸니까 생활비가 적게 들겠지? 이 말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기본 생필품 가격은 비슷하거나 조금 쌀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기본 생활 구조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도시에서 무료였던 것들이 시골에서는 필수 지출이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교통, 의료, 활동비죠. 사례 1 병원 갈 때마다 지출이 터지는 68세 김호호님 부부는 공기 좋고 조용한 곳에서 살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경남의 작은 읍내로 귀촌하셨습니다.
집값도 싸고 마당도 넓고 처음엔 좋았대요. 그런데 문제는 건강이었습니다. 허리 통증 때문에 한 달에 병원 2번은 가야 하는데 가까운 병원이 차로 35분이었죠. 병원 가려면 기름값, 톨비, 주차비가 필수였고 치과나 전문의는 더 큰 도시까지 가야 해서 하루에 5만 10만 원은 기본으로 나갔습니다. 도시에서는 지하철 타면 1,400원이면 갔던 병원을 시골에서는 왕복 35만 원이 되는 겁니다. 처음엔 뭐 이 정도야 했지만 이게 매년 반복되니까 도시 살 때보다 의료 비교통비가 합쳐져 월 평균 25만 40만 원이 더 나가게 됐습니다. 결국 김호호님은 이렇게 말하셨어요. 아프면 시골에서 못 살겠더라고요. 돈보다 몸이 먼저 깨지니까요. 사례 이 장보기 한 번이 5만 원이 되는 63세 박부부. 박부부는 도시의 높은 월세를 견디다 못해 충북의 시골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문제는 마트였어요. 집 근처에는 작은 슈퍼 하나밖에 없어서 채소, 고기, 생필품 제대로 사려면 40분 거리의 대형 마트까지 가야 했습니다. 가는 순간 기름값이 최소 1만 5천 원, 오고 나면 총 3만 원, 장 보는데 10만 원 썼는데 교통비까지 합치면 13만 원이 되는 거죠. 한 달에 2-3번 장 보니 시골에 내려가자마자 생활비가 15만 20만 원이나 늘어났습니다. 박 부부가 한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도시에서는 걸어서 가게를 갈 수 있었고 필요한 것만 사도 됐는데 여기는 왕복이 힘드니까 한 번에 왕창 사게 돼요. 결국 지출이 더 커지는 거죠. 사례 3 외로움이 만든 숨은 비용 72세 이호호님. 이호호님은 배우자와 사별 후 마음의 안정을 찾으려고 전북의 산골로 들어가셨습니다. 처음엔 고요함이 좋았지만 문제는 사람 없는 시간이 너무 많다는 거였습니다. 도시에서는 카페 가서 커피 한 잔, 복지센터에서 무료 강좌 듣고 동네 공원 산책하곤 했는데 시골에서는 카페도 없고 문화센터도 없고 마땅히 갈 곳도 만날 사람도 없었습니다. 외로움을 견디려 시내까지 버스를 타고 나가거나 택시를 타고 나가고 혼자 여행하는 비용까지 더해지면서 기대했던 적은 지출과는 완전히 반대의 삶이 되어버린 거죠. 이호호님의 마지막 말은 정말 마음 아팠습니다. 고요함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사람을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혼자 사는 사람은 시골 오면 안 돼요. 외로움도 비용입니다. 도시 vs 시골 비용의 진짜 차이. 시골이 싸 보이는 건 주거비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생활 구조를 보면 도시는 싸고 시골은 비쌉니다. 도시에서는 교통, 의료, 여가가 저비용 고효율 구조로 돼 있지만 시골에서는 모든 것이 차 중심입니다. 도시는 지출이 여러 작은 비용으로 나뉘지만 시골은 비용 덩어리가 크게 발생합니다. 즉, 도시는 조금씩 여러 번 쓰는 구조, 시골은 한 번 쓸 때 크게 쓰는 구조입니다. 은퇴 후엔 크게 쓰는 구조가 훨씬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고정 수입이 없기 때문이죠. 결국 시골은 누구에게 맞는가? 제가 수많은 분들을 보면서 느낀 결론은 이겁니다. 시골은 심신 건강하고 운전 가능하고 활동적인 사람에게만 생활비가 절약됩니다. 반대로 건강 문제, 교통, 취약, 사회성, 부족 혼자 사는 분에게는 시골이 오히려 위험한 선택이 됩니다. 시골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싼 곳이라는 환상만 믿고 준비 없이 가는 건 굉장히 위험해요. 시골은 준비된 사람에게는 천국이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지옥입니다. 당신의 은퇴 생활비를 지켜야 한다면 어디가 싸냐 보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은퇴 준비를 할 때 어디가 더 싸냐, 어디가 더 편하냐를 먼저 따지세요. 그런데 저는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장소보다 훨씬 중요한 건 내가 앞으로 어떤 하루를 살고 싶은가라는 부분이에요. 이 질문이 명확해야 시골이든 도시든 실패 확률이 훨씬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서요. 어떤 분은 새벽에 일어나 마당 쓸고 텃밭 돌보고 이웃이랑 자연스럽게 인사 나누는 그런 생활이 너무 잘 맞아요. 이런 분들은 시골에서 지출이 거의 없어요. 오히려 도시보다
훨씬 부드럽고 건강한 일상을 만들죠. 그런데 또 어떤 분은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고 문화센터에서 프로그램 듣는 걸 즐기고 카페에서 책 읽는 시간을 행복해해요. 그런 분이 시골 가면요. 외롭고 답답하고 결국 차 몰고 시내로 자꾸 나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 비용이 점점 올라가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결국 시골이냐 도시냐의 문제는 비용만 놓고 보면 절대 풀리지 않아요. 본인의 성향, 건강 상태, 사회적 관계망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깊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려요. 지출 줄이려고 시골 가는 건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내 삶이 이쪽이 더 맞다는 확신이 있을 때 가면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시골 생활에서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게 바로 몸의 변화예요. 은퇴 직후엔 대부분 건강하거든요. 가벼운 허리 통증 정도야 견딜 수 있고 운전도 잘하고 시장 1시간 가는 것도 문제 없어요. 그런데 70세가 넘어가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깨 한번 다치고 무릎 한번 흔들리면 그 순간부터 차도 오래 못 몰아요. 병원도 자주 가야 하고 장 보러 나가는 것도 점점 힘들어져요. 이때부터 시골 생활비는 기하급수적으로 오릅니다. 반대로 도시에서는요, 몸이 조금 불편해져도 시스템이 사람을 받쳐줍니다. 병원도 가깝고 복지관도 많고 대중교통이 촘촘하니까 굳이 차가 없어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나만 생각하면 시골이 큰 문제 없어 보일 수 있지만 10년 뒤에 나를 생각하면 결론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많은 은퇴자분들이 놓치는 핵심이에요. 지금 괜찮으니까 앞으로도 괜찮겠지. 하지만 몸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잖아요. 노후라는 건 생각보다 훨씬 긴 시간이고 체력이 주는 속도는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빨라요. 그래서 저는 늘 강조합니다. 은퇴 거주지는 현재의 나보다 미래의 나 기준으로 선택해야 한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 아무리 시골이 좋아 보여도 일단 최소 6개월은 시험 거주를 해보셔야 해요. 집을 사거나 전세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단기 월세나 에어비앤비라도 괜찮습니다. 살아봐야 알아요. 여기가 내 삶의 박자와 맞는지 아니면 나도 모르게 외로움과 비용의 늪으로 들어가는 건지. 도시는 익숙함이 있고 시골은 여유가 있어요. 어느 쪽이든 답은 있습니다. 다만 답이 사람마다 다를 뿐이죠. 중요한 건 비용을 줄이는 장소 선택이 아니라 내 삶의 리듬을 지키는 환경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이 바로 노후의 안전벨트가 됩니다. 은퇴한 첫날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오랜 세월 출근 카드만 찍고 살던 남자가 마지막으로 사무실 문을 닫고 나오던 그날. 집에 도착하니 아내가 웃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미소가 오래가지 않았대요. 아내가 건넨 흰 봉투를 열어본 순간 다리가 풀려 그대로 주저앉을 만큼 충격적인 현실이 들어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엔 이혼 서류가 들어 있었고 그 남자의 37년 인생은 그날로 송두리째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괜히 먼 얘기처럼 들리지 않는다는 게 더 무섭죠. 은퇴라는 게요. 많은 분들에겐 드디어 해방이다. 이제 쉬자라는 느낌이지만 어떤 가정에게는 그게 오히려 시작점입니다. 같이 밥 먹는 시간이 많아지고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그동안 감춰져 있던 갈등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일과 사회가 붙들어주던 균형이 사라지는 순간 가정이라는 울타리의 균열이 처절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어떤 전문가들은 은퇴가 두 사람이 다시 결혼하는 과정이라고도 말합니다. 둘 다 처음으로 다시 마주 앉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 남자의 이야기가 더 가슴을 치죠. 본인은 평생 가족 위에 산 줄 알았는데 아내는 정반대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남편은 희생이라 생각했지만 아내는 부재라고 생각했던 거죠. 퇴직하고 함께 보내게 될 시간에 대한 기대도 없었고 오히려 두려움이 컸다고 합니다. 남편이 은퇴하면 자신은 숨 쉴 공간이 사라진다고요. 이렇게 서로 안 맞는 시간대에 살아온 부부가 은퇴라는 문턱에서 무너지는 장면은 듣는 사람마다 다들 우리 이야기 같다고 하세요. 그런 현실을 생각하면 은퇴는 단순히 경제 문제만이 아니라 관계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돈은 준비하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관계는 준비하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돈보다 더 무서운 게 집안의 거리감입니다. 특히 남편분들, 지금은 집에서 멀쩡하게 잘 지내는 것 같아도 은퇴하고 나면 완전히 새로운 사람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출근하던 시간은 아내에게 휴식이었고 남편에게는 역할이었거든요. 그 역할이 사라지는 순간 둘 다 혼란에 빠집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집 좀 조용히 해요 라고 말한다고 해서 미워서가 아니라 본인이 오랫동안 흘러온 생활 리듬이 무너지는 게 불편한 겁니다. 남편은 그 말에 서운해하고요. 여기서 갈등이 폭발하는 거죠. 그래서 은퇴 전에 꼭 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서로의 생활 패턴 조정, 서로의 시간 존중, 그리고 나의 은퇴가 아닌 우리의 은퇴를 위해 대화하는 겁니다. 그걸 안 하면 어느 순간 아내가 멀어진 느낌이 들고 남편은 자신이 버림받는 것 같은 공포를 느낍니다. 이걸 더 깊이 이해하려면 실제 사례를 보시는 게 제일 와닿아요. 은퇴 후 부부 갈등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지, 그 안에 어떤 심리가 깔려 있는지요. 첫 번째 사례가요, 서초구에 사는 60대 부부 이야기였습니다. 남편은 은퇴한 후에 아내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했고 하루 종일 붙어 있고 싶어 했대요. 그런데 아내는 갑자기 숨이 막힌다고 했어요. 자신만의 시간이 완전히 사라지니까 불안하다고요. 결국 말 한 번 잘못 섞이다가 서로 감정이 폭발했고 두 사람은 40년 부부인데도 1년 동안 말 한마디 제대로 못했답니다. 문제는 돈이 아니라 거리감이었어요. 서로의 생활 템포를 몰랐던 겁니다. 두 번째 사례는 인천에 사는 70대 부부였어요. 이 부부는 남편이 은퇴하자마자 모든 결정을 남편이 다시 가져가기 시작했대요. 아내는 그동안 집안의 모든 걸 혼자 해결해 왔는데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서 갑자기 리더십을 되찾으려는 거죠. 생활 루틴이 깨진 아내는 상대방을 침범자처럼 느꼈고 남편은 내가 뭘 잘못했냐며 억울해했어요. 결국 두 분이 상담센터까지 갔다고 합니다. 이 문제도 돈과 상관없었어요. 역할의 충돌이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은 30년 동안 가족을 위해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아내는 정반대로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당신은 항상 나보다 일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고요. 남편에겐 가족을 위한 선택이었지만 아내에겐 소외감의 연속이었죠. 은퇴하고 나서야 그 감정을 터뜨리면서 결국 별거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서로의 기억이 완전히 달랐던 거죠. 이건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서로 다른 시간대를 살아온 탓입니다. 이 세 가지 사례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은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은퇴 후 두 사람이 처음으로 마주한 현실이 문제였던 겁니다. 그동안 숨겨져 있던 감정들이 은퇴라는 계기로 한순간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돈이 아니라 소통의 리셋입니다. 서로 다르게 살아온 시간들을 인정하고 서로의 속도를 인정하고 서로가 원하는 은퇴의 그림을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없으면 같은 집에 살고 있어도 더 멀어지고 마음의 벽만 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꼭 권하고 싶은 게요. 은퇴하기 전부터 함께 사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루 종일 같이 있는 시간이 두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게 가정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 위기를 극복해서 더 가까워지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균열은 사소한 데서 시작되고 회복도 작은 행동에서 시작돼요. 중요한 건 준비하느냐, 아무 생각 없이 맞느냐의 차이입니다. 은퇴한 첫날 이혼 서류를 받은 남자의 이야기를 듣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 집만의 문제겠지라고요. 그런데요, 실제로 상담 현장에서는 이와 비슷한 사연이 끝도 없이 쏟아져요. 아내가 갑자기 이혼서를 내민 게 충동적인 감정 폭발이 아니라 오랫동안 쌓여있던 것들의 마지막 결론일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 남자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신은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다고 믿었는데 아내는 37년 동안 남편이 없는 사람처럼 살았다고 느껴왔던 겁니다. 그리고 은퇴라는 사건이 그 감정을 더는 숨길 수 없게 만든 거죠. 이때 가장 많이 터지는 게 바로 기억의 충돌이에요. 남편은 내가 가족 위해 희생했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내가 느낀 감정은 전혀 달라요. 당신은 집에 없었고 감정적으로도 나와 멀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이 간극이 은퇴하고 나면 더 크게 보이는 이유는
그동안 일을 핑계로 덮여있던 부분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서로의 시간을 조율할 기회도 없었고 서로 감정을 확인할 여유도 없었던 두 사람이 갑자기 하루 종일 같은 공간에서 마주하게 되면 그동안 눌러두었던 감정이 밖으로 튀어나오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죠. 특히 아내 입장에서 은퇴는 일상 침입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남편은 이제야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싶지만 아내는 그동안 혼자 만들어온 일상의 흐름이 깨지는 걸 견디기 어려워해요. 이건 사랑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30년 넘게 각자 다른 삶의 리듬을 살아온 결과예요. 아내가 남편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갑자기 생활 반경이 좁아지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인 거예요. 남편은 그걸 이해하지 못한 채 내가 뭘 잘못했냐며 억울함만 커지고 아내는 당신은 내 마음을 모른다며 더 멀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악순환이 시작돼요. 그래서 은퇴 후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건 역할 재정의입니다. 집안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맡을지, 서로 어떤 시간은 존중해야 할지, 서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 이걸 은퇴 전에 정리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침범자로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진짜 무서운 건 이혼 자체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이 이미 멀어진 걸 뒤늦게 깨닫는 순간이에요. 많은 분들이 그 순간을 은퇴 후 공포라고 표현합니다. 이 남자도 뒤늦게 깨달았어요. 아내가 왜 오랫동안 말이 없었는지, 왜 항상 피곤해 보였는지, 왜 함께 시간을 보내도 어딘가 멀어 보였는지. 그동안 아내의 도움으로 버틴 가정이 아니라 아내 혼자 떠안고 버텨온 가정이었다는 걸요. 문제는 그걸 너무 늦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 서류를 받은 건 아내의 배신이 아니라 내 삶의 빈자리가 드러난 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우리 집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스스로 점검하는 거예요. 남편 입장에서 아내가 어떤 리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내가 원하는 은퇴 후의 모습은 무엇인지, 회피하거나 피곤해서 넘긴 대화가 있는지, 반대로 아내 입장에서도 남편이 은퇴 후 느낄 상실감이나 역할의 혼란을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부부는 서로의 거울이거든요. 나의 공백이 상대에게 상처가 되고 상대의 침묵이 나에게 두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도 언젠가 이런 순간이 올지 모릅니다. 나 이제 한국 갈까? 고국에서 조용히 살고 싶다. 그렇게 마음 먹고 비행기를 타는 순간까지만 해도 다들 설렘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요, 한국에 도착하고 딱 한 달이 지나면 절반 이상의 교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미국에 남을걸. 이 얘기를 들으면 솔직히 좀 무섭지 않으세요? 나도 언젠가 귀국을 고민할 수도 있고, 나도 언젠가는 한국에서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많은 교포들이 한국에 갔다가 왜 다시 미국으로 되돌아오는지 그 숨은 이유를 진짜 현실 그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많은 교포들이 공통으로 겪는 서러운 순간. 한국에 딱 도착하면 처음에는 너무 좋습니다. 거리도 깨끗하고 음식도 맛있고 교통도 편하고 서비스도 빠르고요. 그런데 그 행복이 오래 못 갑니다. 딱 한 달이 지나면 문제가 하나씩 고개를 듭니다. 생활비, 교통, 병원비, 집값, 사람 관계, 그리고 생각보다 빠르게 소진되는 돈. 교포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은 참 좋은 나라지만 은퇴자가 살기는 너무 비싸다. 특히 미국에서 오래 살았던 분들은 더 크게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속도와 비용 구조는 은퇴자에게 거의 전쟁처럼 다가오거든요. 사례 1. 65세 한인 부부, 한국이 이렇게 비쌀 줄 몰랐습니다. LA에서 식당을 20년 하다 은퇴한 김씨 부부. 한국 가면 생활비 적게 든다는 말을 믿고 귀국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식비는 미국보다 싸지 않았고 교통비는 자잘하게 나가서 큰 부담이었고 병원은 빠르고 좋았지만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보험료가 부부 합쳐 월 45만 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 보험료 0원으로 살다가 한국에서 매달 45만 원을 내야 하니 충격을 받은 거죠. 더 큰 문제는 집이었습니다. 전세로 들어가려 했더니 보증금만 2억 4억. 월세로 살아보려 하니 관리비까지 포함하면 100만 원이 기본. 김씨 부부는 결국 6개월 만에 짐을 싸서 다시 LA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이 싫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버틸 만큼의 돈이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셨습니다. 사례 2. 62세 교포 여성 병원비 때문에 왔다가 더 큰 병을 얻다. 이 여성은 미국 의료비가 너무 무서워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진짜 이유는 미국에서 보험 없이 살다가 병 한번 걸리면 바로 파산한다는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에 오니 병원비가 싸서 정말 천국 같았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주기적으로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였습니다. 초기 지역가입자로 책정된 금액이 월 28만 원. 소득도 없고 직업도 없고 은퇴자인데도 과거 미국은행 계좌, 자동차, 예금 등을 모두 합산해서 보험료가 계산된 거죠. 게다가 갑자기 혈압이 올라서 응급실에 2번 갔더니 보험료가 다시 재산정되어 35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미국보다 싸다고 믿고 온 병원비 때문에 오히려 한국에서 매달 보험료 폭탄을 맞은 겁니다. 결국 이분은 1년을 못 버티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미국이 좋아서가 아니라 한국에서는 숨만 쉬어도 비용이 든다. 이 말이 더 정확했다고 하셨습니다. 사례 3. 70세 남성 한국은 너무 빨라서 내가 늙어 보였다. 이분은 뉴욕에서 30년 넘게 살다가 귀국했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보고 싶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첫날부터 멘붕이 왔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다 빨리 걷고 카페 직원은 숨도 안 쉬고 주문받고 버스는 놓치면 끝이고 지하철은 플랫폼에서 뛰는 사람이 수두룩하고 이분 말로는 한국에선 내가 늙은 게 아니라 한국이 너무 빠르게 전다. 이렇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사람과의 거리였다고 해요. 미국은 모르는 사람도 웃고 대화가 느리고 배려가 많지만 한국은 모두가 너무 바쁘고 예민해 보여서 자꾸 자신이 짐처럼 느껴졌다는 겁니다. 결국 이분도 말했습니다. 삶의 속도가 나와 맞지 않으니 결국 다시 미국으로 가는 게 편하더라. 그렇다면 왜 많은 교포들이 결국 미국으로 돌아올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한국은 젊은 사람의 나라이고 미국은 은퇴자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장점. 빠르고 싸고 편하고 깨끗함. 병원이 매우 우수함. 치안 좋고 접근성 좋음. 하지만 빠르고 스트레스 높고 비용 구조는 은퇴자가 버티기 어려움. 반면 미국의 장점. 속도가 느리고 사람 간 간격이 넓음. 은퇴자 복지의료 혜택이 은근히 안정적. 비용 구조가 한국보다 균일함. 단점은 병원비 지옥. 이 두 개의 차이가 결국 교포들의 선택을 갈라놓습니다. 은퇴 준비 관점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진짜 교훈. 한국행 귀국은 절대 감정으로 결정하면 안 됩니다. 생활비 계산은 한국 물가가 아니라 한국 은퇴자 물가로 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규정은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미국 한국 의료비는 둘 다 리스크가 높습니다. 귀국은 잠시 체류로 먼저 테스트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왜 한국행을 꿈꾸다가 끝내 미국으로 돌아오는지 그 이유를 조금 더 깊게 보면 결국 돈과 리듬 두 가지가 전부입니다. 돈은 생활비와 의료비, 리듬은 삶의 속도와 사람의 온도죠.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귀국한 교포분들이 처음 한 달 동안은 잘 버티다가 그 다음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은 한국의 속도를 미리 계산하지 못합니다. 젊을 때야 이런 속도가 좋지요. 나이 들어서도 떠밀리듯 살아야 하는 분위기는 생각보다 체력과 정신 모두를 갈아먹습니다. 마트 가도 계산대에서 눈치 보이고 병원에 가도 재진 속도가 너무 빨라서 상담받는 느낌보다 처리되는 느낌이 더 강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게 쌓이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여기서 나이 들어도 될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오는 겁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이 싸다는 건 환상에 가깝습니다. 딱 필요한데 쓰는 비용만 보면 저렴해 보이는데 은퇴자는 하루 생활이 단순하지 않잖아요. 관리비, 식비, 교통비, 병원비, 보험료, 경조사비 이런 자잘한 지출이 미국보다 훨씬 빠르게 쌓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젊은 사람에게는 싸고 편하고 좋은데 은퇴자에게는 지속적으로 나가는 돈이 미국보다 훨씬 많아지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바로 관계의 속도예요. 한국은 사회적인 연결이 촘촘해서 좋지만 그게 은퇴자에게는 의무와 비용으로 다가옵니다. 한 달에 몇 번 이어지는 경조사비,
작은 모임들, 명절의 부담 미국에서 20년, 30년 살다 온 분들에게는 이런 문화가 갑자기 너무 무겁게 다가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은 사람이 따뜻해서 좋은데 그 따뜻함을 유지하려면 돈도 시간도 너무 많이 듭니다. 결국 이 모든 걸 감당해야 하는 주체는 내 은퇴 자금이죠. 그래서 귀국해도 불안하고 불안하니까 다시 미국행 비행기 표를 검색하게 됩니다. 한국이 나빠서가 아니라 한국의 구조가 은퇴자에게 맞지 않는 거예요. 반대로 미국은 느리고 심심하고 외롭지만 적어도 견딜 수는 있는 나라라고 많은 교포들이 말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딱 하나입니다. 한국이냐 미국이냐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버틸 수 있는 속도와 비용이 어디에 맞는가를 진짜로 냉정하게 계산해 보는 것. 이 판단을 놓치면 앞서 말한 세 사례처럼 결국 마음도 돈도 다 소진되고 다시 미국으로 되돌아오는 일이 벌어집니다. 시골집 한 채가 인생을 집어삼켰다. 은퇴자의 파고. 이 얘기는 정말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요즘 은퇴하신 분들 사이에서 제일 많이 벌어지는 그리고 제일 조용하게 무너지는 비극이 바로 이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이 이야기는 한순간에 벌어진 사고나 재앙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은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훅 무너지는 게 아니라 작은 선택 하나가 서서히 균열을 만들고 그 균열이 어느 순간 삶 전체를 집어삼키는 식으로 찾아오잖아요. 이분도 그랬어요. 딱 한 채의 시골집이었는데 바로 그 집이 본인 인생의 마지막 덫이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나도 조금만 잘못 판단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공포가 밀려오실 거예요. 하지만 그 공포는 조금은 필요합니다. 그래야 잘못된 길로 들어가기 전에 멈출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처음엔 그냥 조용히 살고 싶다는 마음이었대요. 평생 회사 다니며 사람들 치이고 스트레스 쌓이고 서울 아파트 대출금에 치여 살다가 은퇴하니까 갑자기 주변에서 전원주택 얘기 많이 하잖아요. 공기 좋지. 생활비 싸지. 노후엔 자연이 최고지. 뭐 이런 얘기요. 그래서 시골 한적한데 땅 조금 있는 집을 샀어요. 가격도 서울에 비하면 싸 보였고 마당도 있고 텃밭도 있고 얼마나 좋아 보였겠어요. 그런데요, 그 집을 산 순간부터 이미 무너짐이 시작된 거죠. 첫 번째 문제는 바로 유지비였어요. 많은 분들이 시골은 싸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살아보면 그게 아니에요. 기름 보일러, 단열 부족, 겨울 난방비, 여름엔 벌레 때문에 방충 관리비, 그리고 오래된 배관지 북난로 수리비가 끊이질 않아요. 이분은 특히 지붕 누수 때문에 2번이나 공사를 했는데 한 번에 몇백씩 나갔어요. 퇴직금이 통해서 슬금슬금 빠져나가기 시작한 거죠. 두 번째 문제는 고립이에요. 도시에 살 때는 몰라요. 시골은 살 집이지 사람 사는 구조가 아니에요. 집이 아무리 예쁘고 자연이 아무리 좋아도 주변 사람도 없고 병원도 멀고 친구도 없으면요. 그건 그냥 외로운 섬이에요. 이분은 은퇴 후 우울감이 심해졌대요. 사람 만날 일이 없고 집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작은 선택도 큰 고민이 되고 몸이 조금만 아파도 겁부터 나고요. 그러다 결국 병원 가는 것도 큰일이 되고 약 타러 가는 것도 스트레스가 되고 그러다 보니 체력이 확 떨어졌죠. 세 번째 문제는 그 집을 팔 수 없다는 거였어요. 이게 가장 큰 덫입니다. 전원주택은 살 때는 꿈의 집처럼 보이지만 팔 때는 아무도 원하지 않는 집이 돼요. 수요가 없어요.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이분도 팔려고 내놨지만 몇 달을 기다려도 연락이 없었대요. 그 사이 유지비는 계속 나가고 생활비는 바닥나고 결국 월세 집으로 옮겨서 도시로 돌아와야 했는데 문제는 이미 돈이 거의 다 빠져나간 뒤였죠. 그러니까 결국 남은 건 집도 잃고 돈도 잃고 건강까지 잃고 심지어는 삶의 중심도 잃어버린 그런 무너짐이었어요. 이걸 듣고 많은 은퇴자분들이 나는 절대 저렇게 안 되겠지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요, 이런 말로 무너지는 분들 거의 다 나는 안 될 줄 알았다는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선택을 할 때 대부분 희망으로 움직이지 현실로 계산하지 않거든요. 전원주택에 대한 환상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은퇴 후의 빈틈을 너무 쉽게 보는 겁니다.
시간 많아지니까 할 일 생기겠지. 생활비 줄어드니까 괜찮겠지. 적적하면 산책하면 되겠지. 시골 사람들 친절하겠지. 정 필요하면 집 팔면 되겠지. 그런데요, 이 5개 중에 현실이랑 맞는 게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분처럼 전원주택에 목돈이 묶이기라도 하면 그때부터는 길이 없어요. 돈은 묶이고 생활비는 빠지고 몸은 지치고 외롭고. 이런 조합은 은퇴자에게 가장 위험한 구조예요. 여기서 실제 사례 3가지를 더 들려드릴게요. 이거 들으시면 왜 제가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하는지 이해되실 거예요. 첫 번째 사례는 58세에 조기 은퇴하고 충남으로 내려가 전원집 산 분이었어요. 마당 넓고 텃밭 가꾸고 강아지 키우고 사진 보면 정말 영화 같았어요. 근데 2년 지나니까 허리 디스크가 심해져서 텃밭을 못 가꾸고 벌레 때문에 여름마다 고생하고 겨울 난방비는 2배로 치솟고 결국 병원 때문에 도시로 복귀했는데 집이 안 팔리는 겁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요. 집이 아니라 감옥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은퇴 부부가 경북으로 내려간 경우였어요. 서울 아파트 팔고 남은 돈으로 멋지게 전원주택 지었죠. 근데 상상도 못한 비용들이 줄줄이 나오는 겁니다. 부동산세, 의회 공사비, 벌레 누수 배관, 그리고 차 2대 유지비. 결국 남편이 다시 알바하러 도시로 올라가고 부인은 시골 혼자 남아서 우울증이 왔어요. 세상에서 제일 비싼 외로움을 산 셈이죠. 세 번째는 70대 어르신이었어요. 혼자 사는 게 답답해서 산속에 조용한 집 하나 샀는데 심장 발작이 왔을 때 구급차가 산길에서 길을 잃어서 병원까지 40분이 걸렸다고 하셨죠. 그분이 하신 말 정말 가슴 아팠어요. 집 때문이 아니라 위치 때문에 죽을 뻔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이렇게 길게 또 조금 무겁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나예요. 전원주택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은퇴자의 삶과 전원주택은 생각보다 너무 안 맞는 구조라는 거예요. 은퇴 후에는 돈이 줄고 몸은 예전 같지 않고 문제 해결 능력도 떨어지고 사람을 다시 만드는 것도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원주택은 돈이 많이 들고 고립되고 수리와 관리 스트레스가 크고 되팔기도 어렵기 때문에 독이 되기 쉬워요. 은퇴 후 집은요, 예쁘고 로망 있는 집이 아니라 내 삶을 지탱해주는 기능적 집이어야 합니다. 병원 가까워야 하고 교통 편해야 하고 응급상황 대응이 가능해야 하고 혼자 살아도 안전해야 하고 팔려고 하면 팔려야 하고 이게 진짜 노후의 집이에요. 마지막으로 은퇴자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정말 조용히 살고 싶다면 자연이 아니라 사람 가까이 가셔야 합니다. 외로움이 제일 비싸고 건강이 제일 소중하고 돈이 빠져나가는 속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릅니다. 전원주택은 은퇴자의 꿈일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너무 많은 분들의 노후를 집어삼키는 덫이 되고 있어요. 오늘 이야기 속 은퇴자처럼요. 그럼 이어서 아까 이야기의 연장선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전원주택 실패담을 듣고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도 나는 잘할 수 있을 거야. 나는 준비해서 갈 거니까 괜찮을 거야. 그런데요, 이 착각이 정말 많은 은퇴자를 무너뜨립니다. 준비라는 게 멋진 집 설계도나 텃밭 계획 같은 게 아니거든요. 은퇴 후에 필요한 준비는 완전히 다른 방향이에요. 전원 생활이 위험한 이유는 환경의 변화를 너무 가볍게 보기 때문이에요. 직장 다닐 땐 시간표가 있었고 사람들을 매일 만나고 구조가 있었어요. 근데 은퇴하고 전원주택까지 가면 하루 24시간이 텅 비어요.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비어있는 시간이 사람을 약하게 만들어요. 생각이 깊어지고 고민이 커지고 몸이 조금만 아파도 과도하게 불안해지고 작은 감정 변화에도 흔들려요. 이걸 감당할 수 있는 분은 많지 않아요. 또 전원주택에 가면 대부분 차에 의존해야 하는데 이게 은퇴자에게는 큰 리스크예요. 눈 오는 날, 비 오는 날, 밤길, 급한 병원 방문 이런 상황이 오면 도시와는 비교도 안 되는 어려움이 생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말해요. 전원 생활은 젊을 때 잠깐 하는 여행이지 노후에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돈의 흐름이에요. 도시에서는 지출이 일정하게 나가죠. 대중교통, 편의시설,
병원, 마트 다 가까우니까 갑자기 큰돈 나갈 일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시골은 달라요. 집 한번 고치면 몇백, 겨울 보일러 기름값 수십만 원이 아니라 몇백 들어가요. 벌레, 배관, 단열, 난방, 전기 이런 것들이 나이를 먹을수록 더 잦아지고 더 비싸져요. 결국 고정 지출이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지출이 계속 터지는 구조라서 은퇴자에게는 가장 치명적이에요. 그리고 팔리지 않는 집. 이게 정말 핵심입니다. 도시집은 오래돼도 팔려요. 전원주택은 거의 안 팔려요. 팔려도 제값은 절대 못 받아요. 그렇게 은퇴자분들은 자산이 얼어붙은 채로 고정돼 버리고 현금 흐름이 끊기고 결국 생활비가 바닥나고 다시 도시로 오려고 해도 이미 늦은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게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파국의 공식이에요. 결국 집이 인생을 집어삼켰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전원생활에서 특히 무서운 건 고립감이 건강을 망친다는 거예요. 외로움은 혈압을 올리고 우울감을 키우고 의욕을 떨어뜨리고 결국 몸 전체를 약하게 만들어요. 은퇴 후에는 건강이 흔들리면 모든 비용이 폭발적으로 올라가요. 병원 접근성이 나쁘면 더 큰 위험이 되고요. 왜 많은 전원주택 실패자들이 도시로 돌아오자마자 건강이 좋아지는지 아세요? 사람 있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래요. 구조 속으로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보면 전원주택은 꿈이 아니라 감당해야 할 리스크 덩어리라는 걸 아실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이 실패하는 건 아니지만 은퇴자에게는 확률이 너무 높고 한번 무너지면 되돌릴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 집 선택은 감정이 아니라 생존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